이번 학기 수업은 한 학기 동안 전부 촬영을 해서 컴퓨터에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혹시 한 번 더 듣기를 바라면 거기에 들어가 볼 수도 있고요. 혹 불가피하게 그날 결석한 사람도 와서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수업한 내용을 저는 한 강좌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컴퓨터에다가 탑재를 합니다. 따라서 수업 시간에 조금 좀 딱딱할 수도 있는데 상당히 어떤 공식적인 스타일에 의해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수업 기획서를 지금 놔주고 있습니다. 수업 기획서 받으시고요. 오늘 앉은 자리가 한 학기 동안 갑니다. 그래서 좌석표를 정할 테니까 좌석표 정한 대로 한 학기 동안 앉으셔야 되고, 좌석표의 큰 칸에는 이름을 쓰고 두 번째 칸에는 학번을 쓰면 돼요. 그 세 번째 칸에는 우리 조교 선생님이 타이프를 쳐서 세 번째 란에 핸드폰 꽂이함 번호를 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붙여놓으면 핸드폰 꽂이함에다가 핸드폰을 꽂아야 그날 출석이 됩니다. 출석은 뒤에 와서 조교 선생님이 핸드폰 꽂이함을 보고 출석을 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반드시 가져오고, 핸드폰이 없는 사람은 미리 신고를 하기 바라고요. 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꾸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창이라고 쓰고 복도라고 쓰고, 이거 1번, 2번, 3번 이렇게 생각하고 나갑니다. 제 이름은 되게 알죠? 1학년 때 내 수업을 들은 학생이 없죠? 네, 경희학 원론 제가 1반을 담당했는데 여러분들은 되게 2반, 3반이기 때문에 아마 제 수업을 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은 거기 써 있는 대로 강의 계획서, 수업 계획서 보세요. 강의 계획서라고 하는 명칭도 금학기서부터는 제가 우리 대학 전체 수업 계획서라는 명칭을 바꿨어요. 그리고 강의 평가도 수업 평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강의라고 하는 표현은 교수자 중심인데 수업을 받는 학생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 수업 계획서 또는 수업 평가 이런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대개 우리가 수업 계획서를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수업 계획서 영어 들어봤어요? 수업 계획서 영어로는 실러버스라는 말을 써요. 실러버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수업 계획서 또는 강의 계획서라는. 거기 한번 수업 계획서 보세요. 여기 지금 수업 듣는 학생은 글로벌 경영학부로 되어 있고요. 경영통계학 2반입니다. 제 이름은 황복주고요. 전화번호는 010-8800-7428인데 전화번호를 적어놓은 이유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전화를 자꾸 하라고 한 거 아니고요. 결석했다고 해서 자꾸 메시지 보냈는데 결석은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치과를 간다 또는 감기가 걸려서 병원 가 이런 얘기로 수업을 공식적인 공결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 마세요. 병원에 입원하거나 특별한 병이어야지, 감기 같은 것은 방과 후 시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병원 간다고 진단서 끊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과 코드 거기 나와 있고요. 이 수급은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대학은 필수 선택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기본이라고 하면 우리가 필수의 성격이다, 꼭 들어야 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수강 대상은 글로벌 경영 1학년 되어 있지만 학년 높은 사람들 중에서 전과했거나 또는 편입했거나 또는 옛날에 못 들었거나 한 학생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선수 과목은 없는 상태고요. 주로 이 수업은 이론 중심입니다. 실습이 있는 건 주로 많이 없고요. 그 다음에 수업 방식도 제가 주로 강의식으로 해 나갑니다. 사용 기자재 여기 빔프레 되어 있지만 별로 많이 쓰지 않습니다. 주로 그 블랙보드에다가 쓰면서 지우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그 파워포인트 많이 쓰지를 않는 상태니 그렇게 하면 되고요. 거기 그 수강에 필요한 예비 지시간 보세요. 보면 중학교 졸업 정도의 수학 능력 되어 있는데 대개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 통계학 부분이 수능 시험에 많이 안 나와서 열심히 한 학생들이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통계하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냥 한 학기 동안 수업 빠지지 않고 매번 잘 참석하고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의 복습 시간만 가지면 충분히 좋은 학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교재가 나와 있는, 교재는 오늘부터 사실은 가지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뭐 아마 오늘 가지고 교재 들어온 사람들은 대개 A학점 받을 거고, 오늘 교재 없이 온 사람들은 A학점 받기가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준비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이니까요. 그 노트가 필요한데, 노트는 반드시 100페이지 이상 노트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보다 조금 얕거나 이 정도 노트를 해가지고 노트 수업 시간에 한 거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각 챕터가 끝나면 반드시 연습 문제가 있는데 연습 문제를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트 검사를 2번 하는데 한 번 검사할 때마다 15점 점수씩 합니다. 거기 써있는 대로 출석은 그 15%에서 300점 만점에 45점인데 1시간 결석하면 5점씩 감점을 한다. 그래서 9시간 결석하면 출석 점수가 0점이 되고, 10시간 결석하면 성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F 처리가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제도가 바뀌어서 중간고사라고 하는 게 없어지고요. 기말고사만 있고 매월 월말에 고사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 10월 말, 11월 말에 1시간 정도로 해서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가 각각 15%씩 이루어지고요. 거기 1차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45점 만점으로 20문항 객관식 20점, 문제풀이 4문항 20점, 괄호넣기 10문항 5점이 되어 있는데, 객관식 문제는 이 포트폴리오에 탑재가 되어 있어요. 이 포트폴리오에 들어가서 객관식 문제를 다운받아서 풀어보면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이 포트폴리오에 통계학 전공 용어 영어 표현이 180 몇 개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출력도 해서 노트에 붙여놓고 시험 볼 때마다 제가 한 40문항 정도씩 공부시켜서 한 10문항씩 통계학 전공 용어의 영어 표현도 쓰는 연습을 한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말고사 20%로 되어 있고요. 60점 만점에 그 기말고사는 그냥 풀이 문제만 6문항이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레포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2번 걷는데 중간에 한 번 걷고 기말 때 한 번 받는다. 한 번에 15점씩인데 수업 시간에 한 것을 얼마큼 잘 정리했는가를 반을 보고, 반은 연습 문제 풀이가 잘 되어 있는가 봅니다. 교과서 사서 본 사람들은 교과서가 상당히 얇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통계학 교과서 중에서 가장 좋은 교과서예요. 누가 썼기 때문에? 내가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필요한 내용만 잘 되어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뭐 씹어먹을 다 씹어먹을 정도로 꼭 필요한 내용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 가격도 싸죠? 예, 얼마 안 할 겁니다. 거기 토익 부분에 보면 10%로 되어 있어서 11월 25일 날 정규 토익이 있는데, 정규 토익에 응시하고 정규 토익 400점 이상을 받으면 30점 보너스를 주고, 정규 토익 응시는 했지만 400점을 미달하면 15점을 주겠다. 다만 15점짜리 중에서 토익 성적 향상을 위해서 뭐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토익 사관학교 수업을 들었거나, 경영대학 차원에서 하는 무슨 영어의 토익반 수업을 들었거나, 또 외국인이 하는 영어회화 이런 것들이 열리는데, 이런 것들을 들은 사람들은 15점 플러스 15점 해서 영어 30점을 맞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도저히 영어가 현재 실력은 안 되지만 열심히 한 것이 있으면 정규 토익 본 거에 15점을 더 넣어서 30점을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 뭐 경영통계학 용어 이런 얘기 나와 있고, 핸드폰 지정함에 넣지 않으면 결석이 된다. 그 다음 시간부터 누가 그 결석 체크를 하냐면 조교 선생님이 와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오면 여러분들 오늘 작성한 그 결석 그 자석 번호에 의해서 뒤에 붙여놓을 테니까 그걸 보고 그대로 앉으면 되고요. 오늘 그 자리에 앉으면 되고, 핸드폰 번호가 자기가 몇 번인가를 기억했다가 그 안에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주별 강의 계획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교과서 대개 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장수가 12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2개 챕터. 그래서 12개 챕터니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주가 시험 빼고 하면 한 12, 13주 되는데 거의 하루에 뭐 2-3시간에 한 챕터씩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한 학기에 한 번도, 한 시간도 결석하지 않는 학생이 되는 게 상당히 통계학을 잘하는 거에 관건이다 해서
꼭 결석을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내가 얘기를 하면 모든 것들을 기록하는 가운데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멍하니 앉아있지 말고 꼭 기록을 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1장 오늘 수업 나갑니다. 첫 번째 내용은 통계학이라는 게 뭐냐. 통계학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통계학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통계학. 그래서 통계학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면 돼요. 실사변 뭐 대학생인데 통계학 배우나 통계학 한자로 못 쓰면 안 되죠. 우리 학교에 군사학과라고 하는 학과가 있는데 군사학과 학생들이 그렇게 뭐 우수한 학과는 아닌데 그냥 보통인 학과인데 1학기 때 40명이 공부를 해서 한자 시험을 봤는데 방학 때까지 모두가 전원 40명이 1급 내지 2급을 땄어요. 전원이. 겨울방학 때 5주간 스파르타식으로 방학 인성관에 입사해서 영어를 하루에 11시간씩 했는데 토익 점수가 200점이 향상이 됐어요. 그래서 학교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면 또 조지면 성적은 향상된다는 사실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수업 시간에 우리 전공 모든 과목에 모든 과목에 전공 용어 영어 표현 같은 것도 하는데 학교에서 하는 대로 잘 따라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한자로 이렇게 쓰고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거기에 교과서에도 있듯이 스테이틱스 해서 요 S자가 꼭 붙어요. S자가. 우리가 뭐 수학이라고 하는 매티매틱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에틱스, 또 뭐 모랄스 이런 것처럼 스테이틱스 이렇게 S가 붙습니다. 통계학 배웠으니까 이 한자도 쓸 줄 알고 영어로도 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요 스테이틱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요. 어원이 라틴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US로 되어 있어요. 스테이터스. 근데 요 단어와 유사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예요? 스테이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스테이트가 무슨 뜻이죠? The United States 하면 미국이라는 국가죠. 그래서 스테이트 하면 국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국가. 대개 우리가 뭐 초중고 다닐 때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뭐냐라고 하면 뭐 있었죠? 국민이 있어야 된다. 국민.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주권. 그 옛날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35년 뭐 이상 우리가 영토 국민이 있었지 뭐가 없었어요? 주권이 없었죠. 그렇죠? 우리나라 그 주권이 상실된 날짜가 언제죠? 1910년도 며칠이에요? 8월 29일. 그래서 우리가 8월 29일 양력 8월 29일이 대한민국의 국치일이에요. 그래서 수모를 당한 날이다. 근데 그 날짜에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 있었냐면 약 1200만 명 있었어요. 1200만. 근데 1200만 명 중에서 이런 일본한테 나라를 뺏기고 나서 너무 서러워서 스스로 자결한 사람이 한 3명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제일 유명한 사람이 그동안에 보니까 황씨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를 뺏겼어도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앉아있는 70명 학생 중에 이 97 8월 29일 날짜도 잘 모르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나 뭐 그 사람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요새 뭐 독도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여하튼 간에 국민 숫자가 많은 게 강대국이고 영토가 큰 나라가 강대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통계학이라고 하는 어원이 국가라는 뜻이 나왔는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국민학, 영토 이런 것들이 큰 거, 많은 거 이런 것들이 강대국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그 나라에서 발행하는 통계치가 정확한 국가는 선진국이고 정확하지 않은 국가는 후진국이에요. 그래서 대개 통계학이라고 하는 이런 통계치가 얼만큼 정확성이 있느냐, 이게 어떤 선진국과 광대국이라고 하는 의미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교과서의 앞에 그 통계학의 어원에 그런 이야기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학문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통계학이다. 그래서 뭐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통계학이 강하면, 통계학을 잘하면 결국은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영학 원론 성적은 뭐 B를 맞든 C를 맞든 큰 적이 없는데요. 그 통계학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모든 과목을 잘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통계학 공부를 보면, 성적을 보면 그 학생의 능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앞에 앉은 학생들이 더 성적이 좋고요. 근데 이번 학기에 어떤 제도를 만들었냐면 통계학 보충 수업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9월 말에 통계학 1차 고사를 보고 나서 등수를 1등부터 이렇게 70 몇 등까지 이렇게 지금 한 75명 정도씩 들어요. 한 클래스에. 그래서 150명이 듣는데 마지막 그 75등이니까 30 몇 등이죠. 그거 잘라가지고 50% 넘는 학생들은 보충 수업반을 제가 편성해서 붙일 거예요. 내 방 앞에다가. 그 학생들은 별도 수업 시간에 와서 이제 아침이나 새벽에 와가지고 30시간 수업을 들어야 돼. 30시간. 그래서 수업을 들어야 통계학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되게 그걸 제가 각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작년에 안 해서 올해 하는데, 해보면 어떤 학생들이 앉아있냐면요, 1등부터 35등은 앉아있지 말아야 되고 35등부터 75등까지 앉아있어야 되는데 반대예요. 그 뒤로는 하나도 없고 앞에 앉는 학생은 다 와있어요. 왜 그럴까? 모티베이션 돼 있는 학생들은 뭐 자기는 1등이들 오겠다는 거예요. 1등 시험 보고 나서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 75등 학생은 안 와요. 왜? 자기는 뭐 안 해도 된대요. 이번 학기 아니면 다음 학기 또 하면 된대요. 여유가 있죠. 그렇죠? 여유가 있어요. 이 경상관에 이제 로비에 제가 문구를 4개를 붙이려고 그래요. 4개를 뭐 의미 있는 문구. 첫 번째 문구가 나는 평범한 대학생이 아니다. 이런 말을 붙이려고 그래요. 나는 평범한 대학생이 아니다. 두 번째는 나는 이곳에서 리더가 될 준비를 한다. 이렇게 붙이려고 그러고, 세 번째는 시도하라, 실패하라, 성공하라,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배워라. 이렇게 붙이려고 그래요. 네 번째 문구는 신은 분명히 준비된 그대에게 기회를 준다. 이렇게 붙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경상관 로비에 오면 이제 며칠 있으면 그 붙을 겁니다. 이렇게 쫙. 아침마다 와가지고 그걸 한번 4개를 읽고 강의실에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마음을 다잡고 나중에 이제 35등 넘은 학생들 보충 수업 들어오시고 하면은 35등 넘은 사람 다 들어와야 돼요. 근데 꼭 안 들어와요. 꼭 안 들어와요. 나쁜 학생들이다. 응? 지금 통계학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통계학이 거의 교과서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통계학을 왜 공부를 할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돼. 의사결정. 혹시 의사결정이라는 말을 영어로 할 줄 압니까? 의사결정 영어로 뭐라 그래요? 의사결정. 저기서 한 사람이 나왔는데 decision. 예. decision making. 의사결정. 의사결정이 뭐 하는 게 의사결정이에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옷을 입고 갈 것인가를 정하는 것도 의사결정이에요. 방금 전에 점심 메뉴를 뭐 먹을 것인가, 방학 동안에 건양회관이 리모델링을 하고 메뉴를 바꿨어요. 안 가봤죠? 내일은 가보세요. 그러니까 점심을 뭐 먹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의사결정이에요. 그렇죠? 오늘 저녁 때 뭘 타고 집에 갈 건가, 이것도 결정이에요. 나중에 이제 어떤 직업을 정할 건가, 그리고 어떤 놈하고 결혼할 것인가, 그렇죠? 어떤 직업을 결정할 것인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 이거 전부 다 하는 게 뭐예요? 의사결정. 그 의사결정은 대개 3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대안 탐색이에요. 대안 탐색.
어떤 대안이 있을까? 점심에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볶음밥을 먹을 것인가? 뭐 설렁탕면을 먹을 등등 우리가 그렇다고 해요. 하여튼 대안을 열거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안을 뭐예요?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 세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은 항상 대안을 열거하고 평가하고 선택하는 세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된다. 근데 그 의사결정의 환경을 보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떤 환경입니까? 경영학원 시간에 배운 거 생각나요? 첫 번째는 불확실한 환경이에요. 불확실성 하의 의사결정. 두 번째는 뭐예요? 반대로 확실성 하의 의사결정. 세 번째는 위험 하에서 의사결정.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의사결정의 환경은 세 가지다. 뭐라고?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확실성하의 의사결정, 위험하에서 의사결정.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은 말 그대로 대안도 잘 안 알려져 있고 대안의 결과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모르는 상황. 반면에 확실성하의 의사결정은 대안이 알려져 있고 대안의 결과가 대안도 알려져 있고 대안의 결과도 아는 상황이 확실성하의 의사결정이에요. 세 번째는 위험하의 의사결정인데, 위험하의 의사결정은 대안이 알려져 있는데 어떤 상황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주어지는 경우에 호황인 경우가 몇 퍼센트, 불황인 경우가 몇 퍼센트, 보통인 경우가 몇, 이렇게 우리가 확률적으로 부여한, 즉 다시 말하면 위험하의 의사결정은 확률 분포, 이번 학기 우리가 확률 분포를 했는데 확률 분포가 주어진 상황이에요. 주어진 상황. 우리가 확률 분포라는 것은 확률 변수에 1대1로 확률이 부여되는 거예요. 확률 변수에 1대1로 확률이 부여되는 상황이 확률 분포인데, 여하튼 확률 분포가 주어진 상황의 의사결정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상황에서 의사결정은 어떤 상황이 가장 많겠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대개 어떤 상황에서 의사결정합니까? 여기 나와 있는 불확실성 하에서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불확실성.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옷을 입을 때 반팔을 입을 것인가 긴팔을 입을 것인가 뭘 가지고 결정했어요? 뭘 가지고 결정하면 큰 문제가 없어요. 일기예보를 보고 오늘 뭐 비가 올 건가 뭐 비가 안 올 건가, 그리고 낮에 최고 기온은 30도인가 20도인가, 예를 들어서 뭐 낮에 평균 기온이 15도 이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반팔 입고 오질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기예보를 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의사결정하면 큰 무리가 없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살고 있는데, 이 불확실한 상황을 갖다가 더 미니마이즈 시켜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잘 하려고 하면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정보를. 근데 그 정보의 바탕이 드는, 즉 불확실성 하에서 의사결정할 때 어떤 수량적인 것들을 자료를 갖다가 모아서 수집하고 정리해서 그런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학문이 바로 무슨 학문이다? 통계학이다. 그래서 통계학은 불확실성하에서 의사결정하에 수량적인 근거를 제시해주는 학문이 바로 무슨 학문이다? 통계학이다. 근데 그 통계학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대개 네 가지를 구분해요. 첫 번째가 이론 통계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론 통계학. 두 번째는 응용 통계라는 게 있어요. 응용 통계학. 세 번째는 기술 통계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술 통계학. 네 번째는 추리 통계학이 있어요. 추리 소설처럼 추리. 그래서 네 가지 통계학의 유형이 있다. 우리가 배우는 통계학은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걸 것 같아요? 느낌요? 네? 어떤 통계학? 이론 통계학?
응용 통계학? 어떤 통계학이에요? 이론 통계학, 응용 통계학 중에서 어떤 통계학이에요? 예? 이론인 것 같아요? 이론인 것 같아요? 이론 통계학이 아니고 무슨 통계학? 예, 응용 통계학. 경영 통계학, 의학 통계학, 생물 통계학, 무슨 경상 통계 앞에 무슨 말이 붙는 거 있어요, 주로. 이건 다 응용 통계학이고, 저 통계학과나 수학과에서 배운 통계학이 있어요. 그때 거기서 통계학은 주로 무슨 통계냐면 수리 통계학. 이런 통계학은 이론 통계학, 수리 통계학. 아까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이론 통계학 답변한 것은 내가 이번 학기 강의 통계학을 이론 중심으로 한다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배우는 경영 통계학 또는 경상 통계학은 무슨 통계학이다? 응용 통계학이다. 그러면 이론 통계학은 뭐냐? 이론 통계학은 어떤 통계의 여러 가지 방법을 갖다가 수학적으로 유도하고 증명하고 체계화시킨 통계학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수학적으로 통계의 제 방법을 수학적으로 유도하고 증명하고 그렇게 해서 체계화시킨 수리 통계학. 통계의 제 방법을 수학적으로 유도하고 증명하고 체계화시키는 수리 통계학이 이론 통계학이 당연히 되고, 응용 통계학은 그런 이론 통계학을 현실 문제에 적용시키는 통계학이에요. 이론 통계학을 현실 문제에 적용시키는 통계학. 이론 통계학을 현실 문제에 적용시키는 통계학은 Applied Statistics에서 응용 통계학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기술 통계학은 통계 분석 목적에 맞게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요약하고 해석하는 통계학. 그래서 여러분들 기술 통계학을 주로 어디서 보냐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같은 거 선거 끝나면 6시에 투표구 조사를 통해서 앵커가 나와서 오늘 어느 당에서 몇 퍼센트 뭐 해가지고 국회의원 몇 명이 나오고, 그것이 새누리당에서 몇 명, 민주통합당에 몇 명, 이런 것들이 파이 차트나 히스토그램으로 쫙 보여주는 거 있어요. 그런 게 주로 무슨 통계하면 기술 통계학입니다. 기술 통계. 여러분들이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고등학교 나올 때 교과서 수학책 뒤에 히스토그램, 꺾은 선 그래프 이런 거 나온 거 있었어요. 평균 구하고 표준 편차 찾고 이런 게 주로 여기 나와 있는 기술 통계학에 해당이 됩니다. 기술 통계학. 그 다음에 이제 통계학의 기본적인 아주 주류가 되는 통계학이 추리 통계학, Inferential Statistics. 그래서 여기 추리 통계학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추리 통계학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네 가지 어떤 단어, 용어에 대한 설명이 먼저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네 가지 용어가, 첫 번째가 뭐냐면 모집단이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는 표본이라는 말. 모집단 영어로 우리가 population이라고 그래요. population. 표본은 우리가 샘플이라는 말을 합니다. 샘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모집단. 그다음 표본 이런 말 들었습니다. 혹시 모집단은 크게 또 어떻게 구분하는가 들어봤어요? 무슨 모집단과 무슨 모집단이 있죠? 네, 일단은 크게 우리가 셀 수 있는 한정되어 있는 유한 모집단이 있고, 두 번째는 무한 모집단이 있습니다. 유한 모집단과 무한 모집단이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올해 12월 19일 날 뭐가 있어요?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대통령 선거의 모집단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몇 명이, 어떤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죠? 올해 우리나라가 만 18세 선거권이 있어요. 19세 선거권이 있어요. 20세 선거권이 있어요.
19세가 아닌가요? 내가 기억하는 19세로 알고 있는데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가 아마 한 3천만 명이면 그 3천만 명이 모집단이에요. 모집단. 그러니까 그것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셀 수 있으니까 유한 모집단. 셀 수가 없이 무한계라고 하면 무한 모집단이고 한정되어 있다고 하면 유한 모집단이고 연구 대상이들은 전체를 모아놓은 것은 모집단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 이제 방송에서 무슨 리서치 회사에서 나오는 거 보면 뭘 조사했는데 1000명을 조사했는데 10,000명을 조사했는데 어떻다라고 할 때 그 10,000명, 1000명은 뭐예요? 표본이에요. 표본. 샘플이에요. 샘플.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려고 하면 어때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즉 경제적인 차원에서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지 않고 표본을 조사하게 되죠. 어떤 게 더 정확해요? 모집단을 조사하는 게 정확해요? 표본을 조사하는 게 정확해요? 모집단을 다 전체를 제대로 하면 정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검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검사, 인스펙션이라고 검사하는데 검사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수검사라는 게 전체를 검사하는 거 전수검사고 일부만 검사하는 걸 우리가 표본검사, 뭐 샘플링 검사 뭐 하는데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정확성이 있을까요? 하루에 10,000개를 검수하라고 하면은 하다가 어떻게 해요? 비슷하니까 좋을거나 뭐에 정확하게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네가 샘플링에 100개만 하라고 하면 100개는 오히려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전체를 검사하는 게 반드시 정확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교 1학년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10년 후에 어떤 직장에 다닐까, 연봉은 얼마일까를 조사한다고 합시다. 근데 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없죠? 조사를 할 수 없는 사람. 앞반에서 그걸 물어보니까 죽은 사람 그런 얘기 하던데 어떤 사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졸업하고 나서 10년 후에 뭐 할 것인가를 내가 조사한다고 할 때 조사를 할 수 없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 못해요? 어떤 사람 못해? 몰라?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조사를 하면은 설문지를 보내거나 뭐 전화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전화번호도 학교에 남아있지 않고 그렇죠? 전화번호도 없고 뭐 집 주소도 없는 사람들은 연락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연락처가 없는 사람들은 전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연락처가 없는 경우에. 되게 연락처가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예? 연락처가 없는 사람들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거주가 불분명한 자. 되게 내가 그동안에 경험한 바로는 그 연락처가 없는 사람들은 학교 다닐 때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 두 번째, 10년 후에 직장이 현찮거나 시집을 못 갔거나 장가를 못 갔거나 또 벌이가 현찮은 사람. 이런 사람들 되게 연락처가 없어요. 직장이 똑똑하고 괜찮게 벌고 자가용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하면은요 자기가 폼 잡고 싶어요. 다 학교에 연락처도 보내주고 학교도 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10년 후에 연락처를 남기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위치에 있는데 만약 그게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위치에 없을 가능성이 커요. 여하튼간에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하는 개념, 표본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두 가지 개념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모수하고 통계량이에요. 모수하고 통계량. 모수는 영어로 우리가 파라메트라고 그래요. 파라메트라고 통계량은 통계학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s를 빼면 static이라고 하면 통계량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모집단하고 모수하고 연결되고 이거하고 이렇게 두 개 연결돼요. 모집단의 특성을 수치로 표현하면 모수고 표본의 특성을 수치로 표현하면 통계량이 돼요. 뭐라고요? 파라미터는 뭐라고요? 모집단의 특성을 수치로 표현한 것. 통계량은 뭐라고? 표본의 특성을 수치로 표현한 것.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를 안 쓰는 사람은
안 쓰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못 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못 쓰는 사람을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 내가 어리버리한 사람이다. 더 심하게 표현하면 나쁜 사람이다. 다시 얘기합니다. 모수는 뭐라고요? 모수는 모집단의 특성을 수치로 표현한 것. 통계량은 표본의 특성을 수치로 표현한 것. 제가 나중에 그 9월달 월말고사 볼 때 가로넣기를 봐요. 그대로. 표본의 특성을 수치로 표현한 것을 뭐라고 하십니까? 한글로 표현하고 영어로 다 쓰시오 하면 여러분들은 통계량, 스테이틱 이렇게 써야 돼요. 통계학을 배웠는데 그 용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멜장 도루묵이죠. 도루묵. 도루묵이 맛있어요? 멜장 도루묵이에요. 그렇죠? 통계량은 표본의 특성을 수치로 표현한 거. 내가 노트 검사할 때 그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다 확인을 합니다. 노트는 몇 페이지? 100페이지 이상 노트에 정리를 해라. 노트는. 장과 장을 넘어갈 때는 노트를 중간에 쓰더라도 넘겨라. 노트의 앞 페이지에 이름을 써야 돼요. 앞 페이지에. 노트에 나중에 노트 검사하는데요. 이름이 뭐 별건 다 있어요. 이게 노트가 있으면, 이거 노트가 이렇게 코딱지만 해. 노트가 있으면 노트 앞에, 앞에 이름을 다 써야 돼요. 여기다가 이름을 여기다가 이름하고 학번하고 이렇게 써야 돼요. 여기 안 써지면은, 글씨가 안 써지면 여기다가 쓰세요. 한 장 넘겨가지고 뭐 붙여야 돼요? 거기다가 그 강의 계획서, 수업 계획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영어 전공용, 그 통계학 용어를 앞에다가 붙여야 돼요. 그런 거 노트에 그런 게 붙어 있는가 안 붙어 있는가도 점수에 제가 환산을 해요. 제가 덩치는 크지만 아주 쫀쫀해요. 그래서 잘 봅니다. 그런 거. 잘 봐요. 다시 설명합니다. 모집단은 연구 대상이 되는 전체를 모집단이라 하고, 샘플은 일부 뽑아온 것이 샘플이다. 그리고 그 모집단의 특성을 수치로 표현한 것은 못 쓰고, 표본의 특성을 수치로 표현한 것은 통계량이다.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림으로 그리면 많은 거니까 이렇게 크게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뽑아오고, 이렇게 뽑아온대. 이게 뭐겠어요? 이게 모집단이에요. 모집단. 아까 모집단 영어로 뭐라 했어요? population. 이것은 뭐예요? 샘플. 표본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뽑아오는 게 뭐겠어요? 이렇게 뽑아오는 걸. 샘플링. 샘플링이라고 샘플링. 이희재. 그렇지? 아, 이희재가 뭐 딱 물어보니까 벌써 영어가 됐어요. 벌써 샘플링 딱 나오잖아요. 우리 글로벌 경영학부의 장난꾸러기 이희재가 다 알잖아요. 벌써. 이희재가 장난꾸러기인 건 다 알고 있죠. 샘플링. 이희재. 옆에 앞에 생략된 단어가 뭐 있겠어? 무슨 샘플링? 무슨 샘플링 말 못 들어봤어요? 한 번도? 무슨 샘플링? 무슨 샘플링? 무슨 샘플링? R로 시작해요. 뭐예요? 야, 랜덤 샘플. 이걸 한 번도 못 들어봤다고 하네. 만 19세까지 헛살았어요. 헛살았어요. 랜덤 샘플링 못 들어봤어요?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무작위 추출. 무작위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확률 추출이에요. 확률 표본 추출. 확률이라는 게 뭐냐? 여기에 몇 개가 있어요? 1번부터 시작해서 100번까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10개 또는 10장을 뽑으라고 할 때 어떻게 뽑는 게 랜덤 샘플링이에요? 어떻게? 섞어서 안 보고 이렇게 경찰 입회하에 옛날에
아주 옛날에 20년, 30년 전에 금주의 인기가요에서 유리박스에다가 오는 그 엽서를 다 집어넣고 나서 그 중에 몇 명을 뽑아서 할 때 항상 경찰이 옆에 있었고 뽑는 사람이 안 보고 이렇게 해서 뽑았어요. 그걸 랜덤 샘플링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그때 만장이 왔을 때 요 밑에 깔려있는 것이 뽑힐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게 종이를 갖다 놨을 때 이게 손이 들어가질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은 애초에 처음부터 뭐예요? 확률이 0의 확률을 주고 뽑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랜덤 샘플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1번부터 100번까지 있을 때 10개를 뽑는다고 하면 모두 하나하나 엘리먼트 원소에 뽑을 확률 얼마예요? 100분의 10, 즉 10분의 1의 확률을 모두 주고 나서 뽑는 것이 랜덤 샘플링이에요. 각각 원소에 동일한 확률을 부여하고 뽑는 것이 뭐라고? 랜덤 샘플링이고 무작위 표본 추출이에요.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지금 이제 내가 4가지 개념을 얘기했어요. 모집단에 대한 개념, 표본에 대한 개념, 모수에 대한 개념, 통계량에 대한 개념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요. 그러면 샘플의 특성을 수치로 표현한 걸 뭐라고 했을까요? 통계량. 영어로는 스테이틱. 모집단의 특성을 수치 표현한 뭐예요? 파라메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상태에서 아까 4번째 통계학의 유형을 갖다가 제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4번째 통계학. 거기 교과서 4번째 통계학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모집단으로부터, 잘 쓰세요.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을 가지고 그 표본의 특성인 통계량을 통해 모집단의 특성인 모수를 추측 또는 일반화시키는 통계학. 두 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을 가지고 그 표본의 특성인 통계량을 통해 모집단의 특성인 모수를 추측 또는 일반화시키는 통계학. 성실한 내가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친절한 황복주 교수가 다시 한번 추리통계학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겠어요.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을 가지고 그 표본의 특성인 통계량을 통해 모집단의 특성인 모수를 추측 또는 일반화시키는 통계학. 그게 바로 추리통계학. 영어로는 inferential statistics라고 한다. inferential statistics. 지금 1시간 거의 끝나가는데 끝나는 시간, 쉬는 시간까지 그 추리통계학을 외워서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제가 선착순 3명한테 물어봐서 명확하게 답변하면 보너스 300점 만점에 3점씩 줍니다. 제가 매 시간마다 보너스가 있는데 지금부터 2시 반에 다시 수업을 시작할 때까지 외워서 쉬었다 하겠습니다.